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다. 이 충격적인 말을 남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부유했던 남자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예요.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부의 진정한 가치를 몸소 증명했는데요. 가난한 이민자 소년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기까지 그가 발견한 부의 공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가 남긴 성공의 정수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 냄새 나는 역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해요. 오늘은 여러분이 인생의 전환점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교양과 투자 인사이트 그리고 성공 철학을 앤드류 카네기의 삶을 통해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 하나면 카네기라는 인물이 어떻게 부를 쌓고 또 어떻게 그 부를 완성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카네기의 인생은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작은 너무나도 비참했죠.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13살의 어린 나이에 면직 공장의 실을 감는 소년으로 일하며 그가 받은 주급은 고작 1달러 20센트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 매일 12시간 넘게 중노동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카네기만의 성공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는 단순히 육체 노동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는 공장에서 전신기사 보조로 자리를 옮긴 뒤 남들이 쉬는 시간에 전신 부호를 독학으로 깨우쳤습니다. 당시 전신은 오늘날의 인터넷이나 AI만큼이나 혁명적인 기술이었거든요. 시대의 언어를 남들보다 먼저 읽어낸 덕분에 그는 철도 회사의 핵심 인재로 발탁될 수 있었죠. 직장 생활을 하며 카네기가 배운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시스템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철도 회사에서 일하며 물류와 통신이 어떻게 결합하여 거대한 부를 창출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거든요. 훗날 맥도날드를 세계적인 제국으로 만든 레이 크록이 52세의 기회를 발견했던 것처럼 카네기 역시 자신이 속한 곳에서 부의 냄새를 맡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0대는 새로운 기술과 변화를 두려워하기 쉬운 나이잖아요. 하지만 카네기는 가장 밑바닥에서 시대의 도구를 손에 넣었기에 정상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1달러의 주급을 받던 소년이 어떻게 미국의 모든 철길과 빌딩을 자신의 강철로 채우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독점 전략과 비용 절감의 마법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카네기가 본격적으로 강철 사업에 뛰어들기 전 당시 미국은 목조와 철제의 시대였어요. 철도는 무거운 기차를 견디지 못해 자주 휘어졌고 고층 빌딩은 꿈도 꾸기 어려웠죠. 하지만 카네기는 영국 여행 중에 베세머 전로라는 혁명적인 기술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건 선철을 강철로 순식간에 바꾸는 마법 같은 기술이었는데요. 카네기는 이 기술이 단순히 좋은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돈줄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 피츠버그의 거대한 제강 공장을 섭니다. 여기서 카네기만의 독특한 투자 철학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가 기술 혁신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지독할 정도로 비용에 집착한 회계의 천재였어요. 카네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용을 관리해라. 그러면 이익은 알아서 따라올 것이다. 그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강철 한 톤당 들어가는 석탄의 양, 노동자의 시간, 원자재 비용을 1센트 단위까지 쪼개서 분석했습니다. 훗날 맥도날드의 레이 크록이 햄버거 패티 한 장의 두께와 튀김 시간을 초 단위로 관리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죠. 카네기의 전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수직적 통합이었죠. 록펠러가 정제업을 장악해 경쟁자들을 무너뜨렸다면 카네기는 강철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를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철광석 광산을 샀고 그 광석을 실어 나를 배를 샀으며 배가 도착할 항구와 공장까지 이어지는 철도를 통째로 소유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870년대에 한 톤당 160달러였던 강철 가격은 카네기의 손을 거쳐 1900년대에는 단돈 17달러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도 그와 가격 경쟁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단계별 실행 가이드가 있습니다. 바로 나만의 비즈니스 라인에서 외주를 줄이고 내재화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나 시간이 새 나가는 곳이 어딘가요? 그 병목 지점을 여러분의 기술로 직접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카네기처럼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말에 의존하는 비용을 줄이고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카네기가 말한 비용 절감의 진짜 의미입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카네기는 왜 그렇게 철강에만 몰두했을까요? 당시에도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가 많았을 텐데 말이죠. 카네기는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고 그 바구니를 잘 지켜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분산 투자가 대세인 요즘 시대에 반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건 자신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 집중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라는 뜻이에요. 그는 강철이라는 바구니 하나를 누구보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지켰기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하얀 제국 뒤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카네기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다름 아닌 노동자들의 임금이었거든요. 최고의 효율성을 추구하던 그의 철학이 사람을 숫자로만 취급하기 시작했을 때 카네기의 명성에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남게 됩니다. 과연 평소 선한 미소를 짓던 카네기가 노동자들의 유혈 사태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훗날 그가 전 재산을 기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까요? 카네기의 명성과 부가 정점에 달했을 때 그의 인생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주홍 글씨가 새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1892년의 홈스테드 파업 사건이에요. 당시 카네기는 세계 최고의 기부왕이자 노동자의 친구라는 이미지를 쌓고 있었지만 실제 공장의 모습은 지옥과 다름없었거든요. 카네기는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작업 시간을 늘리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정말 비겁하게도 본인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향인 스코틀랜드로 휴가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현장 관리는 철강업계의 독사라고 불리던 전문 경영인 헨리 클레이 프릭에게 모든 정원을 맡겼죠. 프릭은 카네기의 묵인 아래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공장에 높은 담을 쌓고 무장 경비대인 핑커튼 요원들을 투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경비대 사이에 처절한 총격전이 벌어졌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며 공장은 피해 바다가 되었습니다. 카네기는 멀리 스코틀랜드에서 이 소식을 듣고 침묵했지만 대중은 그를 유다와 같은 배신자라고 비난하며 그의 이름 앞에 잔혹한 자본가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훗날 카네기는 이 사건을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로 꼽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노동자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죠. 여기서 우리는 리더로서 아주 중요한 오해와 진실을 짚어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카네기가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라 기부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죄책감과 대중의 비난을 씻어내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다는 분석도 많아요. 숫자에만 집착하는 경영이나 투자가 당장의 수익은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는 순간 그분은 모래성처럼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카네기는 피의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은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공 뒤에 숨겨진 이런 어두운 이면을 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일이에요. 카네기는 과연 이 죄책감을 어떻게 씻어내려 했을까요? 단순히 돈을 뿌리는 것으로 끝냈을까요? 아니면 더 거대한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는 자신의 거대한 제국을 누구에게 어떻게 팔아넘기며 인생의 이막을 열었을까요? 1901년 어느 날 카네기는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립니다. 당시 월스트리트의 황제로 불리던 제피 모건이 카네기의 철강 제국을 사들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카네기는 고민 끝에 작은 메모지에 숫자 하나를 적어서 모건에게 보냅니다. 그 숫자는 바로 4억 8천만 달러였어요.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조 원에 달하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개인 간의 거래 금액이었죠. 모건은 그 메모를 보자마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카네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카네기 씨. 이제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카네기의 엑시트, 즉 출구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지금의 직장이나 사업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오잖아요. 카네기는 자신이 정점에 올랐을 때, 그리고 철강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준비를 할 때 아주 영리하게 자신의 제국을 현금화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이 탐나서 판 게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 1막인 부의 축적을 끝내고 2막인 부의 배분으로 넘어가기 위한 완벽한 타이밍을 포착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카네기가 은퇴 후에 편안하게 노후를 즐겼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의 은퇴 생활은 비즈니스 때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그는 부의 복음이라는 글을 통해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다라는 자신의 철학을 세상에 선포했죠. 그리고는 정말 미친 듯이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집중한 곳은 바로 도서관이었어요. 그는 전 세계에 무려 2,500개가 넘는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왜 하필 도서관이었을까요? 그는 가난한 소년 시절 누군가 개방해준 개인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세상을 배웠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는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서 단계별 실행 가이드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기술이나 자본이 시장에서 가장 높게 평가받을 때가 언젠지 고민해 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인생의 이막을 위한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 이후에 내가 사회에 어떤 가치를 남길 것인지 지금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시스템의 전환입니다. 카네기가 철강 시스템을 사회 환원 시스템으로 바꾼 것처럼 여러분의 노동소득을 자산소득이나 가치소득으로 전환하는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청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돈을 다 써버리면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요? 카네기는 자식들에게 막대한 부를 물려주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는 자립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유산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사회의 진보를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건 유대인들이 하브루타를 통해 부의 지혜를 전수하는 것과는 또 다른
아주 강력한 서구적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네기의 이런 과감한 전화와는 훗날 우리가 다룰 맥도날드의 레이 크록과도 닮은 점이 있습니다. 레이 크록이 52세라는 늦은 나이에 시스템의 힘을 믿고 제국을 건설했다면 카네기는 그 시스템을 통해 얻은 부를 다시 사회 시스템으로 환원하며 인생을 완성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카네기가 전 세계에 뿌린 그 수천억 원의 돈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죽기 직전까지 가슴에 품고 있었던 마지막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카네기가 은퇴 후에 보여준 행보는 단순한 자선 사업을 넘어섰어요. 그는 자신이 깨달은 성공의 법칙을 후대에 남기는 일에 아주 집착했습니다. 그 결실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온 힐과의 만남이에요. 카네기는 당시 무명 기자였던 나폴레온 힐을 불러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해 줄 테니 그들의 공통점을 찾아 성공의 원칙을 정리해 보게. 단, 보수는 한 푼도 줄 수 없네. 이 무모한 제안을 받아들인 힐이 20년 동안 500명의 자수성가 부자들을 인터뷰해서 만든 책이 바로 성공하게 고전인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입니다. 카네기가 강조한 성공의 첫 번째 원칙은 명확한 목표 설정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10년 뒤 나의 모습이 이런 단위까지 그려져 있나요? 카네기는 목표가 흐릿하면 운도 비켜간다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거대한 부를 이룰 수 없으니 서로의 능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팀을 구성하라는 거죠. 카네기 자신의 묘비명에 나보다 현명한 사람들을 주변에 모을 줄 알았던 사람, 여기에 잠들다라는 문구가 적힌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카네기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과학과 의학 발전에도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카네기 멜런 대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했고 카네기 협회를 통해 노벨상급 연구들을 후원했죠. 특히 그가 후원한 플렉스너 보고서는 현대의학 교육의 표준을 정립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의 축적 단계에서는 냉혹한 비즈니스맨이었을지 모르지만 부의 배분 단계에서는 인류의 진보를 이끄는 설계자였던 셈이에요. 여기서 실전 조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카네기는 늦깎이 성공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 버려야 할 가난한 습관 중 하나로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사는 태도를 꼽았어요. 40대는 인생의 하프타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남을 위해 일하며 시스템을 익혔다면 이제는 그 시스템을 나만의 가치로 전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카네기처럼 인생 2막의 목적지를 사회적 기여나 교육 혹은 더 큰 가치로 설정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의 고된 직장 생활도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축적의 시간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카네기의 마지막 순간은 어땠을까요? 수천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며 정말로 그는 수치스럽지 않은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라이벌이었던 록펠러와는 끝내 화해했을까요? 앤드류 카네기는 1919년 8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기 전까지 사회에 환원한 금액은 당시 돈으로 3억 5천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이에요. 그의 묘비에는 그가 평생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나보다 현명한 사람들을 주변에 모을 줄 알았던 사람, 여기에 잠들다. 이 문구는 단순히 겸손함이 아니라 시스템을 이해하고 사람의 가치를 아는 것이 부의 진정한 근원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의 일생을 통해 꼭 필요한 세 가지 핵심 지혜를 배웠습니다. 첫째, 부의 축적 단계에서는 지독할 정도로 비용과 시스템에 집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공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기부왕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는 사람을 잃은 성공이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치르는지 확인했습니다. 셋째, 부의 완성은 나눔과 교육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도서관을 통해 누구나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액션 가이드를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카네기처럼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다음, 지금 여러분의 하고 있는 일에서 단순히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룬 성취를 사회나 주변과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 작은 시작점 하나를 오늘 정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 훅에서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라는 카네기의 선언 말이에요. 그 답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재투자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역사에 새겼습니다. 단순히 부를 소유하는 것을 넘어 부를 부리는 주인이 된 것이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부의 철학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카네기의 부의 복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 2막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돈 냄새 나는 역사는 여러분이 돈의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카네기가 세운 강철의 시대 위에서 52세라는 늦은 나이에 맥도날드라는 시스템을 발견해 세계를 정복한 레이 크록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40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더 실전적인 용기를 줄 그의 비즈니스 수완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